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14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법원에서 잇따른 무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과 청와대가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곳곳에서 저항에 부딪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제 하루 여러 곳에서 있었고, 최근에 몇 번을 살펴본다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부분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어제 드루킹 아시죠?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3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킹크랩,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댓글을 자동적으로 달게 하는 그 킹크랩을 이용해서 여론을 조작했다, 이런 혐의입니다. 그런 혐의로, 이게 과거에 국정원에서 있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 그거보다 훨씬 심각한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 댓글 사건은 국정원 공무원들이 댓글을 다는 과정에서 일탈한 것을 처벌한 것이고, 이건 그게 아니고 아예 기계를 만들어서 그 기계로 여론 조작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공무원은 아닙니다만은 아마도 공무원이 되려는 대가를 노리고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지금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에 얽혀 있죠. 근데 이게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매우 유사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상당수의 유튜버들이 이러니까 이제 김경수도 유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당연한 귀결이죠. 그러나 과연 현재 김명수 사법부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서 당연한 귀결인 이 드루킹 사건의 이면 아니겠습니까? 공범 관계에 있다, 이게 이제 검찰의 기소 내용인데 그걸 확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겠느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르겠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번에 2심 재판장과 좌배석 판사가 바뀌었는데 그 주심은 안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주심은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입니다. 이 사람이 안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고 차문호 부장판사와 다른 판사, 요게 합의 보니까 3명 중에 2명이 바뀌었는데, 차문호 부장판사는 이게 잘 아시지만 선고를 하겠다는 게 2번 연기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3번째 연기된 것인데, 근데 이 사람이 교체 이제 되는데, 그 교체되면서 지난 1월 21일 날 선고 때 드루킹이 아니죠.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이 제공한 킹크랩 시연회를 본 것으로 증명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수 경남지사는 그 시연회를 못 봤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드루킹이 징역 3년을 받았다면 김경수 지사는 당연히, 왜 그러냐면 왜 이 사람이 이런 중범죄를 저질렀겠는가 하는 걸 판단을 해본다면,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도 있고요. 그렇다면 그 대가를 바라고 했을 텐데 대가를 누구한테 바랬느냐? 김경수 지사한테 바라고 한 것이다 라는 거는 논리적인 귀결이고 증거로도 뒷받침되는데,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 그걸 지금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물론 논리적으로 본다면 이 드루킹 사건과 엮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하튼 드루킹 사건은 이 댓글 조작, 여론 조작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징역 3년 이렇게 내렸습니다. 또 하나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 사건, 이거는 전경련에다 부탁해서 우파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한 혐의, 이게 이제 강요죄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강요죄 부분에 관해서 무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강요죄, 물론 이 두 사람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 화이트리스트 사건도 블랙리스트 사건에다 얹혀서 처벌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행위 자체가 시도가 무산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물론 윤석열 검찰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물론 정권의 압박이 있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검찰이 기소를 했다. 근데 그것이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 하는 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가장 크게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경향신문에 임미리 씨가
이 진보 성향 인사라고 합니다. 임미리 씨가 칼럼을 하나 게재했는데 칼럼 제목이 민주당만 빼고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등등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식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 라는 식으로 비판을 해서 이번에 총선에서 민주당을 응징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편 임미리 씨 칼럼에 대해서 민주당이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고발을 한 사건. 이 사건이 있고 고발을 그러니까 임미리 씨뿐만 아니고 경향신문에 대해서도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곳의 진보, 뭐 우파 인사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그 다음에 민변 소속 변호사죠. 권경애 변호사, 그 다음에 참여연대 소속이었죠. 김경률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 세 사람이 자 내가 임밀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임미리 씨에 대해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이른바 진보의 분열인데 진보의 분열 잘 아시죠? 언제부터 분열됐느냐?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정권이 윤석열 검찰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정의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고, 이거는 물론 우파 진영에서 강력하게 제기됐습니다만 우파 진영에서 제기했던 이 반동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파니까 그렇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모양인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바로 그 같은 진영에서 문제 제기가 나오자 이 파장이 훨씬 커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임미리 씨 기고문 파장도 바로 그것입니다. 자, 또한 참여연대,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공소장 비공개, 그 다음에 수사검사 기소검사 분리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바로 이 정권과 동반자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참여연대나 민변 이런 데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요. 그 다음에 법조계의 일반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은 뭐 당연하고요. 당연하고요. 근데 사실은 그 법조계 일반이 비판의 목소리를 이렇게 내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워낙 정권의 압박이 지금 큰 상황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냈다 하는 점은 일반적인 법조계 인사들과는 좀 다르다. 왜냐하면 언론이나 이런 곳에 자기 이름을 걸고 코멘트를 하는 것이 적어도 자기가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계층에서는 쉽지는 않다 하는 점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국내가 이렇고요. 만약에 이걸 국외로 따진다면 조금 지난 얘기입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 이 문제도 일본과 충돌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충돌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뭐 이런 거야 이제 조금 더 깊이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저는 뭐 그 충돌의 원인이 처음에 단초 제공은 문재인 정부에서 했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니까, 왜냐하면 한일협정에 있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걸 기존의 해석을 뒤집음으로써 생긴 일이고, 그거에 관한 일본 정부의 협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이건 뭐 친일 반일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한일협정에 대한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국외에서도 일본으로부터도 이 부분에 관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단초를 제공했다 하는 점에서는 이거는 뭐 일본 정부에 의해서 부정당한 건 아니지만 일본과의 갈등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보면 맥락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민주당 지도부 사람들의 선악 이분법 때문입니다. 이거는 바로 운동권식 논리입니다. 학생운동 때는 자, 나는 선이고 정권은 악이다 라는 관점에서 학생들을 그러니까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그걸로 저항의 깃발을 들었던 것이죠. 그때 기성세대들은 그 저항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기득권 문제 때문에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런 기득권이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정의를 부르짖었다 하는 것인데, 뭐 그 정의 좋습니다. 그거는 학생운동권 시대의 논리는
선악 이분법이었다. 그런데 그게 기성세대로 가서 자기들이 더군다나 정권을 잡아서 기득권이 된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진화하지 않고 선악 이분법에 머물러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것은 선이고 다른 자기들의 반대 진영이 하는 것은 무조건 악이다 라고 얘기해서 화이트리스트든 블랙리스트든 세상에 블랙리스트 없던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블랙리스트를 문건으로 만들어서 들통났던 것이 박근혜 정부고 이명박 정부 때도 블랙리스트는 있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있습니다. 제가 왜 있다고 확신을 하느냐? 지금 방송에 패널로 나오는 사람 중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정권과 맥을 같이 하는 시민단체에서 방송사에 압력을 넣어서 출연시키지 말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된 것으로 알려졌다도 아니고 된 것입니다. 저도 한때 그 피해자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지금도 못 나오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자, 바로 이런 운동권식 논리, 이건 곧 요즘 얘기하는 진영 논리입니다. 한쪽 진영에서만 바라보니까 세상은 자기들이 바라보는 선의 영역과 자기들을 반대하는 악의 영역이 있다. 악의 영역은 무조건 기소하고 단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심리의 일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노무현 대통령식의 갈라치기, 거기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좀 달랐던 점은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적어도 좀 타협을 할 줄 알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 진영에 대해서 굉장히 알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때 조선일보에 있었는데 조선일보 정치부에 있었죠. 조선일보 정치부에 있어가면서 조선일보를 가장 열심히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왜 그러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어느 연설장에 가서 뭘 지적을 하는데 갑자기 현안과 관련 없는 지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저희는 신문을 만들었으니까 잘 알죠. 만들어서 이렇게 보면 저희 조선일보의 어느 구석에 있는 요만한 주장을 반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석에 있는 요거까지도 샅샅이 읽어서 그걸 반박할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건 샅샅이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 권양숙 여사가 당시 기자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참 저희한테 당신이 조선일보 그렇게 싫어하면 좀 조선일보 좀 보지 말라 그러는데 조선일보를 그렇게 끝까지 봐요.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비판을 할지언정 노무현 대통령은 비판을 해도 그 비판에 대해서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다른 점이다. 확실히 다른 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느냐. 이건 저는 보복 응징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운동권 시절에는 사실 본인들이 정권 또는 권력에 의해서 당하면 보복하거나 응징할 게 결국 시위하는 것밖에 없었지만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입장에서 보복 응징 가능합니다. 물론 검사나 판사들이 그걸 들어줘야 됩니다. 저는 윤석열 검찰이 그걸 일정 부분 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곳곳에 법원에 가서 이렇게 무죄가 나오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기소를 안 했으면 이건 기소거리가 안 됩니다라고 기소를 안 했으면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이트리스트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블랙리스트 뭐 어차피 탄로가 났으니까 처벌이 불가피하겠지만 자 그러나 화이트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전경련이 자기들이 했다는데 그걸 굳이 엮어서 강요죄로 처벌을 해야 했느냐 이렇게 무죄를 받을 것을 라고 얘기는 할 수가 있어서 일말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법원에 양심적인 판사들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김명수 대법원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종의 자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보복 응징 심리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성창호 부장판사입니다. 잘 아시죠? 1심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서 징역형을 하고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이러자 성창호 부장판사의 신상을 털기 시작한 친문 네티즌들이 난리가 벌어졌고 이 문제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성창호 부장판사의 인신공격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성창호 부장판사의 말에 따르면 바로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한 본인의 파일을 꺼내서 본인은 전혀 관련도 없는데 기소를 했다는 것이죠. 그 기소의 결과가 어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건 바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서 보복하고 응징하려는 현 정권 실세들의 의도가 무산됐던 것이죠. 바로 이런 의도가 과도하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 곳곳에서 심지어는 김명수 사법부에 의해서도 부정당하는 이런 문재인 정권식 정의다, 이런 논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찌 보면 이런 곳에서 비롯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뭐 위안부 피해자 문제도 그렇고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도 그렇고 곳곳에 다른 문제도 다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번 했습니다. 물론 피해자 중심주의 중요한 일이죠. 피해자가 있으면 그 피해자의 말을 들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말을 금과 옥조인 양 얘기를 해서 뭐 가해자라고 할 건 없고 그 상대 진영의 얘기를 무시해서는 곤란하다. 적어도 그것을 타협하고 조정하는 게 행정부의 역할이다.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 중심주의입니다. 거의 무조건적으로 피해자의 의견이 옳다. 이거는 변호사의 자세일 수는 있어도 적어도 행정가의 자세일 수는 없다. 행정가는 피해자와 그 가해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해 하는, 그래서 만약에 피해자 얘기가 전적으로 맞는다고 그러면 피해자 얘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쪽 얘기를 첨가해서 뭐 가해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응징하고 처벌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피해자 얘기가 너무 과장됐다든가 피해자 얘기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서로 조정해서 타협하도록 하는 게 행정가의 논리지, 이것이 곧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것이 행정가의 논리는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곳에서 원인이 돼서 그런 어느 한쪽 진영의 편을 들어주다 보니까 곳곳에서 문재인 정권식 정의가 부정당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문재인 대통령, 왜냐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본인이 이게 좀 뭔가 잘못됐네 그러면 슬그머니 고치는 스타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무현 정부의 초기와 그 후반부가 달랐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3년 거의 다 돼가는데 5월달이면 3년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고칠 기색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밀고 나가고 무리하게 지금 밀어붙이는 이런 스타일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이게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어서 문재인 정권식 정의, 이 부분에 관한 성찰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